이렇게 청탁을 하고 주고받는 관계였을 때 한학자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뭘 주고받았을까? 안정적 정권 운영을 위한 지지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들은 뭘까? 네. 전 이것도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 영태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오랜만에 이분 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뵀었습니다. 요일이 안 맞아가지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괜찮으신 겁니까?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예, 건강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수해로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만큼 힘들었어요라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극복 중입니다. 네. 네, 뭐 제가 더 캐물기가 좀 민망해서 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네, 해주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조국혁신당 대변인님과 함께 하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뭐 맨날 자주 만나가지고 예. 꼭 남매 같아요. 난 요즘 그렇죠. 느낌이. 그 음성을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이 가지로 음성에? 예, 인권을 위해서 음성만 그렇습니다. 최선두에서 달리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좀 알려주실까요? 약자와의 동행을 인생을 통틀어서 다 실천하고 살아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재밌어요. 재밌고 약자와 이재명 동행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칭찬받고 이런 게. 저는 뭐 저희가 했던 일들을 막 내세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하여튼 뭐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약간 성격상. 그래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아프더라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의미 있는 고통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겪은 산고 같은 건 의미 있는데 괜히 받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윤석열 지켜보면서 받는 고통 같은 거 그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내 지수는 정말 상상 초월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 보아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훌륭한 국민이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 최첨단에 우리 또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오창익 선생님이 계셨다는 게 그리고 또 제가 이분하고 친하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온몸으로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푹 빠져 계시는 강미정 대변인 참 진짜 볼 때마다 점점 말라져가지고 아주 소멸되기 일보 직전인데 힘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요 강미정 대변인님 건강 화이팅합니다. 네, 이런 얘기 지금 주시고 계시고요. 정기한 대표를 또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기한 대표가 이게 또 은근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안 보고 싶은데 안 보면 또 좀 보고 네, 싶고 아쉽죠. 궁금하고. 네. 오창익 선생님 너무 멋져요. 아이고, 돈부 네. 25님, 버즈 날자님, 역시 오창익님 제가 존경합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자,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은 방송도 잘하고 패널로서 우리들에게 해안을 줄지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 구속 적부심이 있었는데요. 뭐 아프다더니만 1시간이나 일찍 와가지고 네, 구치소에서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10시 15분에 실질 심사 구속 적부심 받으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 포함해서 한 6시간 정도 심사를 마쳤죠. 자, 구속 적부심 이렇게 부지런하게 받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그러니까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니까 잔뜩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윤석열 또 그 변호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 이래서 너무 놀라워요.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계단 오르기도 어렵다. 그래서 뭘 못하냐 하면 앉아서 재판받는 걸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앉아서 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30분 이상 떠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를 웅변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 법정에서 걷는 모습. 멀쩡하게 잘 걷잖아요. 뭐 알코올 금단인가 정도의 의무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 뭐 특검 출석할 때도 시간 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난 10시에 나갈 거야.
뭐 9시 아니야. 그럼 9시 알았어. 그러면 10분이라도 늦게 나갈게. 뭐 이러던 사람이 오늘은 1시간 전에. 전 이 대목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호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1시간 전에 나간다면 네, 나가세요 하고 차를 배차해주고 또 개호라고 그러잖아요. 교도관들이 이제 저 안내해주고 끌고 가고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자기 마음대로 감옥 생활을 하는 건가? 시간에 맞춰가야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원래 유감스럽습니다. 구속 네. 적부심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형소법까지 다 익힐 만큼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 절차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구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구속 필요성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우리 오창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 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인권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란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공의 법익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구속 적부심이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1분까지 진행이 됐고요. 윤석열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씨의 간 수치가 나빠졌다면서 피검사 수치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수준보다 매우 높은 정도의 그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맨날 술 먹고 건강하지 않게 행동하던 그때보다 지금 더 나빠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오히려 구치소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술을 안 먹다 보면 간 수치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고. 혈액 검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속된 구치소 피- 내에서 내에서 이제 간 검사를 해서 그 피검사를 결과를 했다? 네, 피검사를 네, 해서 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한 건지 어떤 자료인지 정말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변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간 수치가 높으면 구금 생활이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그 피 검사를 했다는 건 서울구치소 안에도 병원이 있거든요. 네, 구내 병원이 원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의무과장이 저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고요. 또 구내병원에서 해결 못할 거는 외부 진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투약까지 투달됐지만 약도 다 반입이 필요한 되고 약 있죠. 다 반입되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인 윤석열에게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태죠. 매일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술 많이 먹는 걸 아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래서 제때 출근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가자마자 간 수치를 들이대면서 나는 바깥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염치도 없고 창피함도 없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죠? 저도 해독 과정이라는 걸 이제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본 바로 몸에 있던 독성이 빠져나갈 때 네. 빠져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피부도 발진이 많이 나고 여드름도 많이 나고 백태도 많이 끼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회복 중인 좋은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 수치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일반인 간 수치, 정상적 간 수치 범위로 돌아오는 과정이니 참고 그 제때제때 주는 식사하면서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또 윤석열 측에서 디스크 후유증이랑 또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료 기록 등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 처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그래서 특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내부에서 다른 수감자들처럼 일정을 잘 하시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오늘 적부심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 실질적으로 이 구속 적부심 말미에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말한 건데요.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 GTP 수치가 약 32, 이거는 이 단위는 뭡니까? 320 IUL인데요. 정상 범위는 11에서 63 IUL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5배 정도 높은 320 정도라고 합니다. 구속됐을 때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구속 적부심에 출석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정상범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간 수치 결과를 보고 놀랬다. 구속 후 건강관리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마 이것이 지금 치소 쓴 것 같다.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구치소 내에서 제대로 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밥도 거의 못 먹고 있다.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거동에 이상이 없다는 서울구치소 공문을 제시하면서 구속을 취소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답니다. 네, 뭐 아니 그러니까 간 수치가 좀 높으면 네. 다 석방되냐는 거예요. 근데 기결수들, 그러니까 형 집행 중인 수용자들의 경우에도 간 수치가 높으면 석방이 주냐는 거예요. 근데 왜 내란 우두머리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고. 근데 밥도 못 먹는 사람이 그래 보이지 않던데 오늘 화면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좀 하여튼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우리 국민들 전체, 또 이게 우리 국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뉴스를 세계 사람들도 함께 보잖아요. 좀 그래도 체면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형사 항소 9-2부 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이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사 9-2부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해서 4시 14분, 11분쯤에 마쳤고 오후 12시 23분쯤부터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휴정이 됐었고요. 오후 1시 30분에 신문이 재개됐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동안에 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11번이나 변호인들하고 접견을 했다. 그리고 또 일반 접견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 접견하느라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조금 들어봅니다. 에어컨 나오는데요. 뭐. 네. 시원하죠. 오갈 수 있고. 그러기도 해도 앉아서 신경 쓰다 보면 좀 힘들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설마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정기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까 뭐 있었죠? 취재도 해야 하고 뭐 손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요즘 정말 힘드시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 홈쇼핑 하시느라 바쁘신데. 홈쇼핑도 해야 되고 취재도 해야 되고 또 조사도 자주 받으러 가니까요.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아니 뭐 몇 개밖에 아닌데 막 빨리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고 뭐 자료도 또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말 좀 잘못하고 나니까 실제 그게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게 일단 시간을 뭐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빼고 이러고 또 창원은 가면 하루 종일 다 가야 돼. 오늘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뭐 좀 정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일단 검찰로 넘겼다는 게 또 이렇게 뜨더라고요. 송치되셨어요? 송치인지 아니면 이제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경찰에서 조사하면 검찰 쪽에 넘겨서 뭐 이렇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로 옮겨달라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창원 멀다고. 아니, 뭐 주민등록지가 서울이면 서울로 아니 그 옮기시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보다 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이제 나와서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다 해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 처분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뭐 넘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별 내용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실제로 고발한 사람은 자기가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고소한 사람은. 근데 피고발인이나 피고소인은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 소송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비용 아닌가요? 수임료가 문제고요. 예. 그리고 사건 번호가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수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리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무게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표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시비 걸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진용환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뭐 사건은 다르던데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거 보니까 국가기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저렇게 이제 고발을 남발해 놓잖아요. 자기들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는 이제 결국 피고발인이 가서 조사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래 못된 인간들 끝까지 싸워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서라도 뭘 좀 해보겠다. 아니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네. 그럼 기정사실화 되잖아요. 이제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으니까 그러면 검찰을 지휘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공소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망신 주려고 했던 거 뭐 사위 사건인가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소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도 하지만 뭐 그 양반이 대통령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공소 취소해가지고 정말 국가기관이
완전 입틀막 투잖아요. 입을 틀어만 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죠. 그 내용 조금 설명 이런 겁니다. 이제 김건희하고 최하영이가 어느 공간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 더 또 확인하면 한 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공간에 갔을 만하다. 근데 그 전에 더 유력한 제보가 뭐냐면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네. 얼마 전이죠. 그때 권성동과 그리고 권영재가 하루를 띄워서 차례차례 별도로 미팅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상현이가 그때 야 한덕수 출마하면 내가 20명 지지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까였어요. 무슨 소리야 출마 안 한다 이랬거든요. 그 시점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차례차례 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제가 이제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확인하고 거기서 녹음도 다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한덕수 출마하겠구나라고 했는데 한덕수 출마 전에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배우자. 네. 그리고 실제로 용산에서 이것을 오케이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추론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을 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걸 한 두 군데 물어보니까 충분히 거기 가서 만났을 수 있고, 그다음 제보자가 워낙 뭐 실명만 거론하면 다 알만한 분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도 그게 제보가 들어온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덕수 출마하는 것이 거의 맞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적 없는데 왜 시비 걸었냐 하고 이제 최하영 씨가 직접 고소를 했어요. 최하영 씨가. 그래서 최하영 씨. 한덕수 씨 부인. 예, 한덕수 국무총리 부인이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그 최하영 씨 조사 받았나? 왜냐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 근데 그 사람은 안 하고 변호사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 왜 그럼 자기가 고소했으면 직접 와서 받아야 되지. 나는 내가 혼자고 그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변호사 보내도 고소가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또 한 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5대 명산 구판. 네. 이제 그 관련해서 신영 교수 내하고 이 사건이 약간 다르더라고. 거기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이제 고발을 해놨던데 그 누가 조사를 받았나 물어봤지. 예. 그 대통령실에 있는 뭐 누가 와서 조사받는데 그 실명은 알려줄 수 없다. 야 이게 뭐 언론에 다 MBC도 어디도 다 보도가 돼서 했는 건데 왜 나를 고소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 혹시 이재명을 죽이는 살을 날렸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증거가 어디 있냐 취재가 아니라 들은 이야기고, 그래 내 김한 후배한테 미안하지만 한겨레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났는데 다 우리가 취재하면서 서로 공유해갖고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 조사 받았어요. 하여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 부심이 기각됐다라고. 아이고,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특검에서는 모스탄 PPT까지 띄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동질을 잘한다. 이 사람은 구속 유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윤석열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 가지 과장된 행동하면서 선동하는 내용이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씨 측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선동하는 내용이 되겠느냐. 난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내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증거인멸할 수도 없다. 사람들 지금 다 떠났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구속적 부심에 들어온 변호인들이 꽤 많던데요. 김계리 윤곽근만 있는 게 아니라 얼핏 봐도 10명 되던데 주변에 사람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구속적 부심은 저렇게 빨리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모양이죠. 구속적 부심은 원래 사정 변경이 있거나 특별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1심에서 그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시 가서 뭐 저 기록을 살펴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아니,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로 결론 내는. 살펴는 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 재판부에서도 살펴는 봤죠. 끝나고 난 다음에 4시에 끝나가지고 지금 8시 20분에 나왔으니까 이제 저녁 먹고 한 2-3시간 또 살펴본 건데 그 구속적 부심 하는 동안에도 자료를 다 받고 양쪽 자료를 그리고 또 본인이 보기에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구속을 그때 발부할 때 영장 발부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느냐를 봤는데 달라진 건 결국 간수치라는 것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건 하죠. 그 간수치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이것 때문에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사실 구치소 생활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여긴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된 다음에 수사에 협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사에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판에도 안 나갑니다. 네. 이런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실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재판부가 보기에도 아니 구속을 시켜놨는데도 지금 기존에 잘 나오던 재판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그럼 바깥에 내보내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어? 이렇게 선동을 잘하는 사람.
사람인데 이렇게 판단하지 네, 않겠습니까? 노 변호사님 형 집행 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그냥 그 형 집행 정지는 가능하지만 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에서 이거 구속이 이게 이 이유로는 안 돼. 그거는 아예 상충인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적부심이 건강을 다툴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심각하면요. 왜냐하면 형사소출해가지고 이 사람을 응징해야 되는 국가적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죽어가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죽어가게 방치된 사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서는. 네.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정도는 당연히 아닌 것이고. 그리고 간 수치는 잴 때마다 달라요. 예. 날이 그렇다고 덥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농축돼서 오늘 간접적으로 뭐 연락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저 서울구치소장 엄청 비판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인치가 어렵다, 수사관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하고 왜 저런 지위를 받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뭐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도 인권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구치소장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나 뭐 조사받으러 못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 가능한 존중했던 사람이고 뭐 품성이 괜찮다 뭐 어쨌든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일부러 윤석열을 안 내보내려고 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엄청 곤혹스러운 상황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드는 생각은 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오늘 윤석열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감방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강제 구인 한번 시도할 거 아닌가요? 바로 기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했다면. 그러면 제발로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저렇게 이제 수사받도록 조사받도록 이제 서울 고검 특검 청사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치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 왔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요 원래 수원구치소에서 있었었고요. 그때는 서기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4급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요. 올 2월에 서울구치소장으로 오면서 한 단계, 그러니까 3급이 아닌 한 단계 더 뛰어서 무슨 낙급 뭐 고위관리 간부 고공단, 낙급, 네, 고위공무원단. 낙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사실은 두 계단이 갑자기 뻥 뛰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온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되었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한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네. 상황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적부심 이후 그럼 어떤 식으로 또 좀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장경태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윤석열 씨 내가 보기엔 다 괜찮다. 지금 뭐 변호인 측에서는 140쪽의 PPT를 가지고 왔고 특검 측에서는 100장 정도 되는 PPT를 보여주면서 서로 있어서 입맛도 없고 덥고 그런데 음식을 남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실제 선풍기만 있습니다. 일반 접견실에는. 그리고 10분 정도가 이제 최대치여서 사람들이 접견할 수 있는데 한 번에 3명씩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에는 시간 제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변호인과의 접견을 또 아주 마음껏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더위 먹을 일도 없다. 이게 이제 이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조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오늘 기분은 어떨까요? 저렇게 되면 절망 아니면 당연하다? 근데 절망스럽고 당연하기도 하고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부심에서는 이걸 기대하고 나온 건 사실은 아니고 이제 한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자기가 전에 들어갔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다 이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해줬던 사람들이 다 말을 바꿔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 아무리 주장해도 해결이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들로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떨어질 거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 와이프 또 자기 뭐 처갓집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지금 공범으로 같이 들어가게 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되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최소한 3, 4년을 계속해서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확정을 빨리 시켜놓고 사면이라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봤자요. 사면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고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하나 자기는 사면을 받더라도 자기 와이프나 자기 처갓집 사람들은 사면 못 받습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 씨 얘가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자기 혼자라도 사면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 그 김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나 이런 거 고려해 보면은
절망밖에 사실 더 있을까?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하죠. 왜냐면 전한길 씨가 석방축구 시위를 유일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윤을 위해서 노력할까를 보면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고요. 당대표 출마설도 있고 최고위원 출마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끈 하나를 공천으로 윤석열을 활용한 후에 버릴 목적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왔다는 얘기도 접견했다는 얘기도 없죠. 없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일 것 같고 단현명 씨, 그 모스탄이라는 모스탄. 분, 그분 접견도 파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다시 변호인들한테 얘기해서 야 보석 신청 한번 해보자. 혹시 보석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막 간 수치 안 좋다. 당뇨도 좀 심하다. 요새 눈도 앞이 침침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네, 해보겠다. 신청해볼 수 있겠지만 예. 그게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러나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죠, 심심풀이라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고 다 해보겠죠. 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혹시 지기현 같은 사람 만나거나 그래서 저는 특검의 태도가 좋아요. 구속 일자에 대해서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대비도 한다라고 오늘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예전에 심우정의도 있었지만 이전하고 근데 이제 조건이 바뀌었거든요. 당에서 그런 거죠. 당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뭐든지 해봐라.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뭐든지 해보면서 정말 법꾸라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과 함께 확인해 나가면 되니까요. 해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진짜 점입 가경이죠. 김계리 씨는 심심해서 나 유튜브 했어요. 이래요. 지금 변호인단으로서 엄청 바쁠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10만이 지금 넘었답니다. 구독자가 벌써. 그 며칠 사이에. 하나밖에 없다고 예, 들었는데. 예. 근데 10만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한계 씨. 이미 6월 9일 날 자신의 본명으로 온라인 입당 신청을 해놨고, 내 뒤에 1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 없으면 내가 당대표 나가겠다. 나 10만 명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실제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앉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바보라도라는 전제가 있는 문제. 말씀하시고 나서 떨리잖아요. 네? 아니 그냥 나는 아무리 내 바보라도 생각이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부인이 우울하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나오는데 휠체어까지 뒤에서 밀어주던 그런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던 사람이 면회도 한번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저는 정말 이상한 저질 같아요, 윤석열은. 그 부인은 한 번도 면회를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물론 둘의 관계는 정말 비즈니스 관계 같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김계리 씨 이야기 나오니까 참 벌써 유튜브 20만이래요. 김계리 유튜브. 그러니까 뭐 잘 됐네요. 야, 진짜 대단. 20만이면 이제 200만 곡 가네요. 유튜브 할만한데요. 야,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괜찮죠? 몰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김계리 변호사랑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왜냐면 서재국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하고 보수 쪽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제 물어보려고 김계리 변호사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 이제 좀 이따 리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픽스의 정기환입니다 하니까 그게 뭐예요? 이래요. 그 스픽스를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스픽스예요 하니까 그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더라고. 뭐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지. 왜 전화를 그렇게 끊냐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왜냐면 본인도 우리 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좀 물어보듯이. 근데 뭐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뒤부터는 이제 아마 수신 차단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작전을 이제 바꾸고 있지. 기자를 통해서 직접 전화해서 김계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건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화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뭔가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 주장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일치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만 데리고 주장하고 외치고 맞다 나머지는 다 저거로 만든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전한계 씨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입당해가지고 벌써 아주 당당한 권리 당원이 됐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됐답니다. 그러나 김계리 씨는 나 입당 신청서 냈어요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심사 보류가 됐다고 하고 아직까지 당당한 책임 당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정말 심각한 게 지금 뭐 혁신 작업도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 뭐 희한한 은어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지지율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김계리 전환길처럼 뭐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네. 이 정통 보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더 이상한 놀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대구 경북이 자기 기반이라 하더라도 또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김계리가 뭐가 되고 뭐 전환길인가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와 만세. 근데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도 사실 견제가 필요하거든요. 건강한 보수 세력이 견제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이 완전히 붕괴 상태예요. 저는 물론 쌤통이란 마음은 들어요. 국힘은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죠.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자유통일당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좀 해보고 바깥에서 한 뭐 10만 정도 그러면 뭐 지지율로 보면 1% 목표로 간다 이러면 이제 유권자 한 40만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이제 국힘을 아예 먹으러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허물어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만 하면 국힘 먹는데 국힘을 먹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뭡니까? 첫 번째 막대한 국힘의 자산이에요. 수천억 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전국에 있는 국힘의 당사가 다 대출 없이 국힘 자기들 거라는 거, 연수원이 있죠. 이제 이런 걸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의 자산이 있는 것을 당 대표만 하면 뭐 어쨌든 법에 따라야지만 그 자산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당원 한 10만 명만 모아가면 지금 다 허물어졌으니까 먹겠다라고 이제 덤비는 것은 과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원대에 있는 종교 집단이 자 정당을 밀어주고 의사 해갖고 이권사 개입하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통일교 뭐 신천지 이런 데서 있기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300만 자 교인들이 있다. 이 신도들을 데리고 당원 100만 명 만들자라고 쳐들어가자라고 이제 했을 때 정당이 어떻게 지금 반응할 거냐. 이런 형국으로 지금 자유통일당 세력 또는 전환길 세력이 국힘을 그냥 그저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 이제 보이는 상황이니까 전환길이 나와서 당대표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이었으면 본인이 당대표 나가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림입니까 정말로. 네, 지금 스픽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 구속 족부심이 있었었고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특검 측에서는 100ppt, 그 다음에 변호인 측에서는 140장의 ppt를 준비했고요. 특검하고 변호인단에서 12시 35분경까지 서로 혈투를 벌이다가 1시간 정도 쉬고 그리고 다시 1시 35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4시 11분 정도에 이 구속적부심이 끝이 났고요. 그로부터 한 4시간 정도 지난 8시 20분 정도에 속보가 떴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했다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스픽스가 제일 먼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오후 8시 20분 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스픽스를 보시던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희보다 조금 빨리 구속 기각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확인해서 속보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여러분들 속이 더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 또 정기환 대표 얼마나 본인이 그동안 고통을 겪었는지를 하소연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표정이 근데 너무 조금 힘드시죠? 전에 이게 보도 나오는 이게 사실입니까? 이번에 또 정용진 회장이 무슨 멸공 이런 걸 올렸어요? 기사로 막 뜨다가 지금 기사가 삭제됐는데. 그쪽에서 또 다 쫙 빼버리라고 지금 또 다 위에서 하나 봐요. 그래요? 네. 이 사람 왜 이래 진짜? 지금 멸공을 못던 원래 자기가 조용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새를 못 참고 맨날 정영진이도 멸공했다가. 맨날 저 왜 그런지 엄마한테 모르겠어요. 혼나고 그다음 동생한테 치이고 그리고 뭐 저 SSG 야구팀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는데. 아니 그리고 자기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애들 얘기를 하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뭐 엄청 급발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벌도요 3세까지 가면 정말 심각해요. 진짜 왜 그런지 그걸 모르겠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정영진이 온몸으로.
근데 없애기는 왜 없애요? 그러면 올리지 말든지. 그래가 제대로 올렸다가 하든지. 이제 다른 자기네 그 계열사나 다 자기 옆에서 돌봐준 사람들한테 혼났겠죠. 제발 특히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한테 했겠지. 혼났겠죠, 엄마한테. 그러면 진짜 실제 윤석열 추종자예요, 이 사람은? 멸공이라고 하는 그냥 거는 자기 추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영진은. 약간 관심을 끌고 싶어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그분의 내심한 그렇죠. 내밀한 속사정을 알 수 없으니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이 칠공자가 있었어요. 그 경복고등학교 아, 그래요? 대림 아들하고 그 가장 중요한 동창이 누구냐면 대림 아들?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하고 정영진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경복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 입학 학번으로는 87학번, 68이나 69 빠른.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재용에 대한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런 거 같아 보여요. 아 이거 또 고소당할래. 아니 그 정치를 하러 아예 나오든지 전한길처럼 아예 그 학원 강사 버리고 역사 강사 안 하고 와가지고 역사 뭐 강사 60억씩 이 사람은 하고 신세계는 좀 이마트는 크니까. 다르죠. 예. 아니, 그러면 한 조심하든지. 5시간 전 정도에 정영진 씨가 멸공 이러고 또 올려서 그게 이제 갤러리에 쭈르륵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화냈어요. 또 올렸냐 이러면서 신세계 내부에서도 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부글부글 요즘 우리 회사 망하게 하는 거가 당신이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좀 내리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어렵거든요. 면세점 사업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픈 매장들이 안 되잖아요. 대형마트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영진 씨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간판만 달고 왜 그런지 이러고 모르겠어요, 놀고 솔직히 있으니 말하면. 정말 예. 아이고 참. 정영진 회장은 3년 만에 멸공이라고 인스타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 기사는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 멸공이라고 인스타에다가 소개글 올리면서 믿음, 감사, 그리고 점점 이랬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멸치 공장 인수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멸공 네, 그 뭐라고요? 말 되네. 멸공. 멸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믿음, 감사. 이렇게 따옴표 예. 해서 믿음 감사 그리고 이렇게 써놨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을 믿는다. 윤석열이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하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결과는 뭐 이런 점점점이 이제 이렇게 예상 되나요? 아니 내일 모레 환갑인데 좀 나이값 해요. 그러지 맙시다. 이분 좀. 우리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 68년생이잖아요. 다 동갑이에요. 전 아니에요. 이재용도 동갑이고 문제아들 왜 이렇게 많아? 우리도 다 인생 문제아들. 거기도 인생 문제아들. 왜 이래다 정말. 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신세계 정영진 회장 멸공 뭐가 문제냐? 나는 정영진을 응원한다. 이런 사람들도 좋아요. 있네요. 응원하세요. 다양한 의견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죠. 있어야죠. 네. 네,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응원해주시는 분이 있으니 마음의 위안을 좀 찾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정치하러 나오라고요. 그러면 정치하러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으면 되지. 왜 기업인이 저렇게 해서 분위기 아니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이 한 10만 명 넘지 않나요? 신세계만 하더라도. 네. 그렇죠. 협력업체까지 하면 굉장히 지금 많죠. 그 회사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지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전환길 얘기 잠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6월 8일 날 원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죠? 이름이 달랐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일단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 때였죠. 6월 8일 그리고 6월 9일 날 됐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그거 몰랐습니다. 우리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얘기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거 한다면 만약 해당 행위에 해당되면 윤리위원회에 저희가 회부할 수는 있겠죠. 저게 웃기는 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있잖아요. 윤리위원회 회부됐습니다. 아시죠? 160억 한덕수 관련해가지고 권영세. 사용하느라고 예. 권영세 씨가 그러면서 나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매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국민의힘 큰일 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한길 씨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주인이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 윤도 나를 응원하고 있다. 나 당대표 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당에 모여들고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더 한심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속보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 했습니다. 아, 네. 이제 법무부 장관 오면 이제 네. 정말로 좀 힘있게 지금 예. 어쨌든 이제 수사기관들 통제를 좀 해야 된다.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좀 빨리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이었나요? 그 2017년 7월달에 이 인사는 물소 때처럼 빨리 해야 된다. 물소 때들이 그냥 쫙 몰려가면 사실은 하나씩 각계전투 해가지고 끌어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몇 명씩 텀을 두고 인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물어 뜯는다. 특히 이런 야당, 지금 이제 야당이죠. 국민의힘과 같은 성향의 야당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쫙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이번에 한꺼번에 다 청문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또 여기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또 계속해서 다구리 받았다고 걱정하는 바람에 또 시선이 그쪽으로 분산되고 이래가지고 좀 정신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임명안이 제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장관들은 아직은 아직은 제가 안된 안 한 뭐 거죠? 진행하겠죠.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써왔거든요. 네.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이름 빼고는 평가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했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었군요. 전 유근입니다. 네, 본명은. 네. 유권입니까? 유관입니까? 전 유근으로 알고 유관. 있는데. 이상한 국면에서 이상한 사람이 도드라져 보이는. 네. 실명이 근데 아니었군요. 진짜 타이밍을 잘 잡는 건지 이 사람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냉감 친구 주문 즉시 생산합니다. 이번 공동 구매는요 몇 년을 두고 사용하는 필수품인데요. 바로 냉감 친구 세트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이 아니고요.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친구입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이 됐고요. 접촉 냉감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도 2만 회나 통과했습니다. 오염 걱정 없는 방어성도 통과했고요.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왜 국내산을 냉감 이불로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테스트를 싹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냉감 친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 저렴한 가격에 만나시면 되겠고요. 66,000원의 택배비 포함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싱글 사이즈만 해주지 말고 좀 더 크게 이불 그다음에 뭐 패드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세요. 예, 그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싸게 파니까 묶음 판매료가 66,000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지금도 주문들은 아마 이제 장마이어서 조금 덜 들어오는데 올해 우리가 만든 아마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돼서 방송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구독자님 중에 경천 A님이 네. 말씀을 주셨는데 윤 어게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 깜빵 어게인. 야 지지자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름 따라간다고. 네, 예. 그러니까요. 네, 광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넘어갑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 모을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네,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써봤더니 너무 좋고요. 저는 뺏겼습니다. 저희 식구들한테. 제가 다시 또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무작위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국회에 들어오면 그쪽은 무슨 뭐 나중에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많다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의원님 압수수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진법사가 권성동 의원에게 봉화군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정황이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사실 이제 건진법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가지고 포렌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정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권성동 의원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또 통일교가 김건희 씨한테 고가 명품 청탁을 하면서 이걸 전달하게 된 경위 안에 권성동 의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직접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대가를 가지고 알선을 했다. 이것만 해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자택 그리고 의원실, 사무실 이렇게 압수수색된 최초의 의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를 위해서 통일교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18일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그리고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문서자료와 PC파일 등을 확보 중에 있고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주지 천정군과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권성동 의원의 의원실도 지금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의 권 의원 사무실 그리고 강릉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서 압수수색이 시도 중이고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13일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에 참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행사의 개회 선언자이자 공동 실행위원장이 바로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리는 윤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행사에서 축사를 직접 한 적도 있고요.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축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본부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지금 특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한학자라고 하는 이 통일교의 수장이 외국에서 또 엄청나게 카지노에서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잃었다. 이런 내용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제 지금 과거에 지됐던 내용 조금 이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일단 들었던 이야기, 정원, 녹음 뭐 이런 거 예전에 사실 내가 강미정 우리 대변인하고도 같이 녹취 제가 직접 맞습니다. 한번 공유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대선 이전까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2022년 3월 9일 이전에는 특정 종교 집단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해서 경선에 이기도록 하는 거. 여기에 이제 통일교가 개입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제 정언들이 나오자 10만 당원 가입. 그때 3개월 동안 당비내던 거 한 달만 내도 당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당원 일단 개정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대거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이기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부족하니까 이 통일교 외에 신천지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실제로 신천지가 엄청나게 국력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 대규모 대구 스타디움에서 행사 10만 명씩 모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했겠느냐. 자, 그때는 청구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뭘 할 거냐. 라고 하는 데서 통일교의 넷째 아들이 뭔가 큰 일을 벌였는데 그 일을 벌였던 게 해외에서 애니체인이라는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 네. 국내에서 뭔가 거대 사업을 하는데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무기 같은 거예요. 핵이랄지. 방산, 예? 핵이랄지. 또 핵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이 나가 버리니까 이런 핵 기술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소문들이 나오고 정언이 나오고 그것을 개입했다는 것. 그리고 저거 있지 않습니까? 소형 원전, 갑자기 단어가 생각, SMR. MR입니까? 소형 원전 같은 이거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공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가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 개 만드는 순간 돈이 수백억씩 남는 거예요. 이 기술 가지고 해외에서 장사할 수 있나 없나? 자,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서 바깥에서 거대한 국제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권사업, 이제 표현이 이권사업이 말이 안 되죠. 천문학적인 돈을 놓고 중동, 미국, 이스라엘과 연결됐다는 이제 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저는 수사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것 뿐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벌였던 글로벌한 네트워크 안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와 통일교 넷째 아들과 그리고 이 정권이 이제 만들어 왔던 이런 것들은 파헤쳐야 한다. 이번에 누가 들어와서 모스탄이지 않습니까? 네. 만나려고 한다.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런 라인을 다 끊어서 아주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라인으로 한미관계가 지금 구축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궁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정궁, 하늘궁. 네, 뭐 이런 궁에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일단 허경영, 정명서, 그다음에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런데 이런 사이비의 공통점은 사실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이제 통일교를 창시했죠. 그 부인이 한학자시고 미국과 일본에서 일정하게 신자들을 모았어요. 하는 방식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언론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엔 세계일보, 일본엔 세카이 니뽀고,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섞어가지고 워싱턴 타임즈라는 희한한 언론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선 선문대학교, 문선명이 썬문이죠. 그리고 대학도 만들고 이러는데 통일교 신자가 누가 되면 이를테면 대학 교직원이 된다거나 뭐 세계일보에 뭐가 된다거나 해서 경제 공동체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정하게 한계에 부닥쳤어요. 종교가 다른 그 기성종단, 뭐 보편 종교라고 하는데도 사실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고령화되고 이래서 한학자 입장이나 그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뚫고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도를 넘어선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치랑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 정치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요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게다가 한학자는 오늘 보니까 성모님이더라고요. 성모님이요? 네. 티셔츠 입은 게요. 홀리마더 한이에요. 그래서 야 저분은 야 대단하구나 이분들이. 정말 한 가지 더 대단하네요. 의심이 되는 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라스베거스에 통일교 자금이 한 600억 원 정도가 또 이제 가서 원정 도박 혐의가 걸렸고 횡령죄로 춘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주기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가서 수천억 원의 원정 도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약처럼 끊지 못하는 도벽이 아니라 그 도박 중독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자금 세탁의 출처로 그곳을 선택한 그렇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정도박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경찰이 수사한다고 했대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사가 안 됐을까? 그걸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거를 또 파헤쳐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압색된 데는 사실 여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권성동 의원 주거지 뿐만 아니고 이 통일교 관련된 곳뿐만 아니고 이철규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극동 방송도 압수수색이 됐고요. 김장원 목사.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이 이영훈 됐습니다. 목사.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이철규 의원실 왜 이렇게 다 압색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 아니고 해병대 특검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진짜 해병인가 멋진 해병인가 그 네, 그룹에서 멋쟁 해병. 그 그룹에서 이제 구명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임성근 저 사단장의 부인이 열심한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에서 김장한 목사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고령의 어마어마한 원로거든요. 그렇죠. 국동방송 사주기도 하고 대단히 그리고 부자라 그러던데.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네. 끊임없이 이제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입니다. 네. 조용기 목사 만들어서 지금 이영훈 목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파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력 정치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러면 명동성당 가거나 아니면 순복음교회 가거나 할 정도로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상징을 영락교회가 가졌는데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뭐냐면 굉장히 발언권이 세죠. 이 발언권이 이를테면 자기들의 카르텔로 활용됐다는, 카르텔을 지키는데, 우리 신자를 지키는데, 나의 영향력을 지키는데 활용됐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최상병 특검이 지금 개가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은
떨려서 여태까지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국 권력이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드려 보지도 못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김정한 목사의 극동방송을 우리가 압수수색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한단 말이야. 하면 막 말렸을 텐데 이 특검이 정말 그야말로 희망의 빛을 통해서 나온 내란 극복 과정에서 나온 특검이어서 그런지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정말 잘하고 유쾌한 있습니다. 일입니다. 네. 통쾌한 일입니다. 자, 경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갔다. 김건희에게 누가 그럼 얘기했겠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 있는 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가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의 인물이 딱 등장했어요. 이철규가 이게 딱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 그리고 한쪽은 지금 침례교회 대부인 극동방송, 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 로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니까 윤석열은 여기 와서 이제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 거냐? 거기에서 저희 주로는 이철규한테 갔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철규한테 간 것이 어디로 갑니까? 김건희한테 갔을 거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가고 경로설로 이제 이어지는 경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멋진 해병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저 블랙홀에 있는 이종호가 자기 자랑하고 내가 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루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거강꾼이 한 명 더 나왔구나. 그래서 이철규 제가 이제 한 10번도 넘게 얘기했죠. 정말로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원탑을 한 사람 꼽으라면 윤한홍 아니다. 장제원 이었을까? 진짜는 이철규다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국힘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파헤쳐 보면 그 정점에는 이철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가지고 연결해 보면 김건희는 누굽니까? 이철규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으로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은 권성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친윤 라인으로 하는 이 두 축이 작동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철규의 등장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큰 바위에 끝에 나와 있는 그냥 모서리 한 개 정도를 보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진짜 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이거 이제 말 잘못하면 또 이철규도 제 아는 분들도 고소를 하도 많이 해놔가 이 정도면 또 고소됩니까?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철규는 아들과 며느리가 마약을 했잖아요. 던지기 수법이었잖아요. 서초소에서 발각했는데도 뭐 마약 감수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서초소 형사과장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경으로 승진했어요. 승진하자마자 승진 인사 나자마자 이 건이 터졌어요. 이철규 아들이 마약 던지기에 연루됐다. 이거요. 이철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철규가 단지 경찰관 출신이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철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를 고소하든 어떻든 좋은데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사람 뭐냐?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이 사람 관계 없을까요? 이건 정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철규가 이제 수사 라인 혹은 경찰 라인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라고 저도 추정을 하고 이례적으로 의원 사무실이랑 자택이 동반 수색이 된 거는 사법부 내에 가능한 그 피의자들하고의 교신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기사가 아마 난 걸로 아는데 막 속보에 윤이 경로했을 당시 이철규에게 전화했던 정황이 포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철규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화를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상병 특검팀은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VIP 경로설 등이 불거지던 시점에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개신교 인사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 그리고 백명규 해병대 군종 목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순복음교회 신도이자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그래서 같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특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임 전 사단장이 이들을 통해서 윤석열과 접촉하려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었고 이영훈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보수 인사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씨는 지난 2022년 7월에
국정 운영의 방향을 듣겠다 그러면서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었고 실제 그 이후에 김장한 목사하고도 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됩니다. 누군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저 내용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까? 저 전체 스토리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이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진술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따져봤죠. 추적해봤죠. 증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철규와 관련돼서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철규와 관련된 비위 혐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경찰에 유명합니다. 이 정권이 아니고 지난 정권의 실체도 이철규가 얼마나 많은 짓을 벌였는지 알 사람 다 안다. 그런데 이철규는 딱 건이 터지면 다 봐줘 라는 의심을 샀죠.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있었죠? 검찰이 있었죠. 검찰의 최고 지휘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실은 지난 정권 3년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10년 이상을 정확하게 하면 15년쯤 될 수 있습니다. 여주지청장 시절부터 만났으니까. 그때 양평경찰서장이었잖아요.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돈독한 인연을 가지고 이 라인을 잡고 있었으니까 웬만큼 해먹었다고 의혹을 받더라도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철규는. 그렇게 해서 숨어 있으면서 실력자였을 텐데 그럼 저는 또 하나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했다. 이것이 수사가 되었다. 두 번째, 이철규는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쯤 되는지 우리 한번 파헤쳐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진과 인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바닥에 다 소문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면 직행이냐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정말로 좀 제대로 파헤쳐 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국 개신교가 재밌는 게 우리 눈에는 그동안 전광훈이밖에 안 들어왔어요. 전광훈이가 광화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치는 모습만 봤지만 실제로 물밑에는 진짜 실력자들, 국동방송 김장환과 순복음의 이영훈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청탁을 하고 주고받는 관계였을 때 한학자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뭘 주고받았을까? 안정적 정권 운영을 위한 지지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들은 뭘까? 네. 저는 이것도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 깊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요 12.3 비상계엄 불법 명령 거부한 군인들에게 포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야죠. 네. 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당시 군인의 본분을 지킨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포상 격려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 복무 선발과 진급 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 군심을 추스르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얼마나 떨리면서 내가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선택해준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인사했던 그런 네, 군인들 있잖아요.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라도 하죠. 아, 네. 네. 정말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나라 지킨 사람들. 그때 제대로 안 했었으면 우리 진짜 계엄이 전대현 대표는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있어도. 네.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1순위, 2순위. 예, 끔찍한 일인데 지금 이것들이 요즘 수사받으면서 나오는 사실 한번 보세요. 장관들 뭐 대충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오히려 주범 비슷하게 해갖고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상민 한 거 보세요. 조태웅 저 사람 맞아요. 진짜 사람 노릇 못하고 저 국정은 다 동원해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아유 정말로 요즘 제가 그래서 말은 하나 정했습니다. 서울대 내란파들. 그러니까 뭐 내란과 이런 게 아니고 서울대 내란파들이 정말 나라 다 망쳤고 저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시 정말로 서야 할지. 네, 오늘 사실 저는 강미정 대변인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얼굴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성하셨는데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